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1.12-3 WKBL BNK썸 삼성생명 해시태그 홈팀 BNK썸 2승 2패 BNK썸은 직전 경기 121 원정에서 하나은행 상대로 49-60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128 원정에서 우리은행 상대로 54-45 승리를 기록했다. 최근 3경기 1승 2패 흐름 속에 리바운드 31-44, 3점 슛 6-6, 범실 5-9의 결과. 전반전까지 흐름은 좋았지만 후전 리바운드에서 6-23으로 열세를 보이며 흐름을 완전히 내줬고 결국 4쿼터 5-17의 점수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지며 반격에 실패했던 경기. 이소희 11득점, 박혜진 13득점, 안혜지 12득점과 분전했지만 김소니아가 집중력을 잃고 본인의 리듬을 찾지 못했고 김소니아의 휴식 구간에는 높이의 약점이 있고 인사이드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 많아 로테이션 문제가 발생했던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1승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삼성생명 2승 2패 삼성생명은 직전 경기 1129 원정에서 신한은행 상대로 65-58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124 홈에서 하나은행 상대로 64-76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3경기 2승 1패 흐름 속에 리바운드 34-40, 3점 슛 3-6, 범실 7-11의 결과. 이해란 30득점이 해결사 역할을 했고 윤혜빈이 11득점, 배윤이 10어시스트로 공격 전개에 힘을 보탰던 경기. 1쿼터 20-14 출발이 좋았고 2쿼터에는 공격 흐름이 매끄럽지 않았지만 이해란의 자유투 득점 등으로 리드를 유지했으며 승부처 고비를 넘어서는 힘이 강해진 모습을 보여준 상황. 또한 젊은 선수들이 분위기를 잡으려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트랜지션도 좋았으며 투지가 돋보였던 승리의 내용이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2연승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BNK썸이 홈에서 66-68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5경기 2승 3패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삼성생명은 이해란의 득점 집중력이 높게 유지되고 배혜윤의 패싱 전개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며 최근 원정 2연승 흐름도 긍정적이다. BNK는 직전 경기에서 인사이드 열세가 드러났고 김소니아의 컨디션 난조까지 겹쳐 공격 흐름이 쉽게 끊기는 모습이었다. 혜윤과 이해란의 더블 포스트에 고전할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삼성생명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승호패 구간 5. 2.12-3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 한국도로공사. 이 경기는 흥국생명의 에이스 레베카가 버티는 사이드 공격과 한국도로공사의 조직적인 미들 공략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흥국생명은 레베카가 초반부터 높은 결정력을 보여주면 홈 분위기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지만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는 순간 세터 선택지가 제한되면서 공격 패턴이 단순해질 위험이 있다. 이때 김다은이 리시브와 디그에서 안정감을 제공해주지 못하면 중앙과 후위 공격 비중이 줄어들고 레베카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세트 초반부터 상대 미들 지역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팀 컬러를 갖고 있다. 타나차의 퀵과 시간차를 연달아 사용해 흥국생명 블로킹 간격을 넓혀 놓은 뒤 곧바로 모마와 강소희 쪽으로 볼을 돌리며 사이드 강타를 터트리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김세빈은 리시브가 약간 흔들리더라도 템포를 과감하게 조절하며 미들 사이드 분배를 통해 블로킹 타이밍을 계속 어긋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문지훈과 김수지가 중앙에서 얼마나 빠르고 높게 블로킹 라인을 세워주느냐가 관건이지만 미들 지역 공략이 길어지면 후위 수비와의 간격이 벌어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세트가 길어지는 상황에서는 레베카와 김다은의 점프 횟수가 누적되고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성공률과 서브 리스크 관리에서 피로도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미들 공략이 한 번만 먹혀도 이후에는 상대 리시브가 뒤로 물러나며 짧은 공간까지 동시에 열리는 구조를 활용해 침착하게 득점을 쌓아갈 여지가 많다. 또한 도로공사는 강한 서브로 흥국생명 리시브 라인을 흔들어 놓고 네트 근처에서 높이를 이용한 블로킹으로 레베카의 공격 각도를 제한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흥국생명이 승부를 뒤집기 위해서는 서브로 역공을 걸어 도로공사의 리시브와 세터 라인을 흔들어야 하지만 최근 흐름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서 안정감을 끝까지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세트가 반복될수록 조직적인 미들 공략과 템포 조절, 그리고 사이드 강타의 밸런스를 갖춘 한국도로공사가 흐름을 더 오래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전술 밸런스와 세트 운영 능력을 종합해보면 한국도로공사가 첩전 양상 속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마다 득점을 가져가며 승리를 가까이 할 시나리오가 더욱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핵심 포인트. 흥국생명은 레베카의 사이드 특점과 김다은의 리시브 안정성이 동시에 받쳐줘야만 공격 패턴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타나차의 퀵과 시간차로 미들 지역을 집요하게 공략한 뒤 모마 강소휘의 사이드 강타로 마무리하는 구조에 강점이 있다. 세트가 길어질수록 미들 공략과 서브 압박, 템포 조절에서 우위를 점하는 한국도로공사가 세트 후반 승부처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미들 공략과 사이드 강타의 밸런스, 그리고 세트 후반 집중력을 감안하면 한국도로공사가 전반적인 흐름을 주도할 구도다. 3.12-3 V-리그 남자부 현대캐피탈 삼성화재. 이 경기는 풀세트 승부에서도 공격 패턴이 무너지지 않는 현대캐피탈과 아이에게 화력이 집중되는 삼성화재의 구조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캐피탈은 허수봉과 레오가 코스를 바꿔 들어가는 이동 공격으로 블로킹 간격을 계속 벌려놓고 바야르 사이안이 라이트에서 하이볼을 책임지며 랠리가 길어질수록 공격 옵션이 풍부해지는 팀이다. 여기에 최민호의 중앙 속공과 블로킹이 더해지면 삼성화재 블로커들은 네트를 기준으로 가로 폭 전체를 커버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스파이크 포켓이 곳곳에 생길 수밖에 없다. 반면에 삼성화재는 아이에게 볼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순간 상대 블로킹이 라이트 쪽으로 쏠리면서 공격 방향이 한정되고 반대편 사이드에서 득점 루트가 막히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현대캐피탈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강서브로 삼성화재 리시브 라인을 흔들어 아이의 공격 출발점을 최대한 뒤로 밀어내고 하이볼 처리 상황을 의도적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캐피탈의 풀세트 경기력을 보면 세트 후반에도 이동 공격과 후위 공격 패턴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상대가 체력적으로 떨어지는 타이밍의 연속 득점을 뽑아내 경기를 뒤집는 그림이 자주 연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화재가 초반 세트에서 아이의 폭발력을 앞세워 한두 세트를 가져갈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리시브 라인과 디그 커버가 흔들리는 순간부터는 다시 현대캐피탈의 패턴형 공격에 끌려갈 위험이 크다. 결국 서브리시브 싸움, 블로킹 조직력, 풀세트까지 가는 체력과 집중력 싸움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의 구조는 현대캐피탈이 주도권을 틀어쥐고 삼성화재를 눌러갈 수 있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핵심 포인트. 현대캐피탈은 허수봉과 레오의 이동 공격, 바야르 사이안의 라이트 화력, 최민호의 중앙 속공이 결합된 입체적인 공격 루트로 스파이크 포켓을 계속 만들어내는 팀이다. 삼성화재는 아이의 한 방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고 리시브 라인과 블로킹 조직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하이볼 의존도가 커지며 공격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을 보인다. 풀세트 상황에서도 현대캐피탈은 서브 타겟팅과 패턴형 공격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며 세트 후반 클러치에서 연속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술 완성도에서 분명한 우위를 가진다. 전반적인 전술 밸런스와 서브 리시브 싸움, 그리고 풀세트까지 이어지는 체력 집중력 싸움을 모두 고려하면 현대캐피탈이 경기 흐름을 틀어쥐고 삼성화재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더 높은 승부다. 4.12-3 걸프컵 이라크 바레인. 이 경기는 포메이션이 같은 4-4-2 매치업이지만 전환 속도와 측면 밸런스에서 드러나는 차이가 흐름을 갈라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라크는 두 줄 블록을 촘촘히 세운 뒤 후세인의 압박과 인터셉트를 기점으로 경기를 풀어가며 볼을 따내는 순간 바예시에게 빠르게 연결해 역습의 스위치를 켠다. 바레인이 공격 시 측면 풀백들의 오버래핑 타이밍을 일정하게 가져가지 못하면서 사이드에서 라인이 붕 뜨는 구간이 생기는데 이 타이밍에 맞춰 바예시가 빠르게 역습 전환에 성공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바예시가 측면에서 스피드를 살려 치고 나가는 순간 하프라인 위에서부터 수비 뒷공간까지 한 번에 파고들 수 있어 바레인 수비가 재정비되기 전에 문전에서 확실한 골 찬스를 만들어낼 여지가 크다. 아마리는 이 상황에서 중앙으로 빠르게 침투하며 수비 라인을 끌고 들어가고 후세인은 이 선에서 세컨볼 경합을 책임지면서 박스 앞 세컨 찬스를 노리는 역할을 겸할 수 있다. 반면 바레인은 볼을 잃었을 때 풀백과 윙어의 복귀 타이밍이 맞지 않아 한쪽 라인만 먼저 내려오거나 중앙만 먼저 정비되는 등 라인 간격이 어정쩡한 상태로 역습을 맞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라크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점유를 길게 가져가기보다 중원에서 압박에 성공하는 순간 바예시를 향해 곧바로 전진 패스를 투입하는 단순하지만 위력적인 전환 구조를 반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또한 양팀 모두 4-4-1을 쓰고 있지만 이라크는 두 줄 블록 간격을 비교적 촘촘하게 유지하는 반면 바레인은 전진 상황에서 라인이 길게 늘어져 세컨볼과 두 번째 패스 대응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
이라크가 초반부터 라인 간격을 잘 유지하면서 바레인의 빌드업을 중원에서 끊어낼 수 있다면 전반부터 역습 찬스를 꾸준히 만들며 심리적인 우위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바레인의 풀백과 윙어가 오버래핑과 복귀를 반복하면서 체력 부담이 쌓이게 되면 후반에는 더욱 큰 간격과 집중력 저하가 겹쳐 역습에 취약해질 수 있다. 이라크 입장에서는 후반으로 갈수록 굳이 라인을 올리기보다 블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바에시의 카운터 위협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이다. 바레인은 측면에서의 전진 의지를 살려 찬스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두세 번의 위협적인 크로스 이후에도 실점 리스크를 동시에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 경기 전체를 지배하기보다는 순간적인 장면에 기대야 하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레인이 세트피스나 롱볼 한두 번으로 흐름을 흔들 수는 있겠지만 90분 전체를 놓고 보면 전환 속도와 라인 관리에서의 안정감은 이라크 쪽이 확실히 더 좋아 보이는 매치업이다. 결국 이 경기는 측면 오버래핑 이후 뒷공간을 먼저 찌르는 쪽이 웃는 승부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쪽은 바에시를 중심으로 역습 루트를 정리해둔 이라크 쪽이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핵심 포인트. 이라크는 후세인의 중원 압박과 바에시의 역습 전개, 알 아마리의 문전 침투가 맞물리며 전환 상황에서 위협적인 찬스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다. 바레인은 공격 시 측면 풀백들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측면 밸런스가 무너지는 구간에서 라인 간격이 크게 벌어지는 약점을 안고 있다. 바에시가 이 타이밍을 정확히 읽고 빠르게 역습 전환에 성공한다면 바레인 수비가 재정비되기 전에 문전에서 결정적인 골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그 전술 구조와 전환 속도, 측면 밸런스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이라크가 역습 한 방으로 흐름을 틀어질 타이밍이다. 5.12-4 코파 이탈리아 SSC 나폴리 칼리아리 칼초. 이 경기는 단순히 전력 차이가 아니라 후반 체력 유지력과 세컨볼 경쟁력에서 갈리는 승부라고 보는 편이 맞다. 나폴리는 4-1-4-1 블록으로 초반에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택하면서 루카를 축으로 한 롱볼과 폴리타노의 측면 돌파로 전방을 예열할 가능성이 크다. 데 브라이너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경기 전체의 리듬을 조율하며 필요할 때는 템포를 늦추고 상대가 숨이 찰 때쯤 다시 전진 패스를 넣는 리듬 변화를 통해 칼리아리 중원을 흔들 것이다. 칼리아리는 초반 투톱을 활용해 나폴리 수비를 흔들고 세컨볼을 통해 박스 근처 세컨 찬스를 노리겠지만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부터 폴로룬쇼의 커버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밖에 없다. 전개가 막히는 구간에서 칼리아리가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면 나폴리는데 브라이너의 전진 패스 한 번으로 압박을 끊어낸 뒤 폴리타노의 사이드 돌파와 루카의 박스 점유로 빠르게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관건은 후반 60분 이후다. 칼리아리는 이 시점부터 체력 저하로 인해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세컨볼 대처와 커버링 타이밍이 동시에 늦어지며 박스 앞 세컨 찬스를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 반면 루카와 폴리타노는 경기 막판에도 압박과 전방 가담을 포기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이 시간대에 오히려 속도를 한 번 더 끌어올리는 플레이를 선호한다. 그래서 후반 승부처 구간에서는 나폴리가 대 브라이너의 방향 전환 패스를 앞세워 좌우 폭을 넓힌 뒤 루카와 폴리타노의 돌파를 통해 지친 수비를 향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칼리아리 수비는 박스 안 크로스를 처리한 뒤 라인 복귀와 세컨볼 정리에서 동시에 한 박자씩 늦어질 수 있고 이 틈을 나폴리가 놓치지 않을 여지가 크다. 후반 막판에는 루카가 박스 안에서 불리한 몸싸움도 끝까지 버티며 슈팅 각을 만들어내고 폴리타노는 측면에서 안으로 파고들어 세컨드 슛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 결국 이 경기는 후반 20분 이후 누가 더 오래 뛰고 더 오래 집중력을 유지하느냐의 승부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 그 구간에서 루카와 폴리타노가 보여줄 돌파 퍼포먼스와 투지는 지친 칼리아리 수비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꽂아 넣기 충분한 재료다. 전술 구조와 체력 유지, 세컨볼 경쟁력까지 모두 합쳐서 보면 후반 승부처에서 나폴리가 게임을 정리할 시나리오에 더 무게가 실린다. 핵심 포인트. 나폴리는 4-1-4-1 구조 아래 대 브라이너가 템포를 조율하고 루카 폴리타노가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 활동량으로 전방 압박과 침투를 반복한다. 칼리아리는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며 세컨볼 처리와 커버 타이밍이 동시에 늦어져 박스 앞에서 두 번째 찬스를 허용하는 패턴이 있다. 후반 승부처에서 루카와 폴리타노의 돌파와 투지가 살아날 경우 지친 칼리아리 수비를 상대로 나폴리가 결정적인 골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전술 구조와 체력 분배, 후반 세컨볼 경쟁력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나폴리가 후반 막판 흐름을 완전히 장악하며 경기를 가져갈 그림에 더 무게를 두는 편이 합리적이다. 6.12-4 라리가 아틀레틱 빌바오 레알 마드리드.
이 경기는 화려한 스타 군단을 보유한 레알 마드리드와 강력한 홈 분위기와 조직적인 압박을 무기로 삼는 빌바오의 상반된 색깔이 맞부딪히는 매치업이다. 표면적으로는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 비니시우스, 벨링엄을 앞세운 공격력에서 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매치와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해온 일정 부담이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빌바오는 더블 볼란치가 중원에서 1차 차단을 막고 뒤에서 센터백 라인이 촘촘하게 간격을 유지하며 포백을 형성해 레알 마드리드의 짧은 패스 전개보다는 롱볼과 세컨볼 싸움으로 흐름을 유도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전반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더라도 빌바오가 의도적으로 라인을 내려 두 줄 수비를 구축하고 역습 상황에서 니코 윌리엄스의 스프린트 한 번으로 찬스를 만드는 양상이 반복될 수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를 통해 개인 능력으로 균형을 깰 수 있지만 풀백들이 동시에 전진하는 순간 포백 뒷공간이 한 번에 열리기 때문에 빌바오의 역습에 노출될 여지가 계속해서 남게 된다. 특히 어메치치쿠나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끼어있는 시기에는 주전급 선수들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반박자씩 느려지고 전환 상황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이런 구간이 찾아오는 시점이 후반 60분 전후라면 빌바오 입장에서는 니코 윌리엄스에게 더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해 포백 사이와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니코는 후반에도 스프린트 능력을 유지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수비 라인이 체력 저하로 한 걸음씩 물러나는 순간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찌르는 침투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에 구르제타가 중앙에서 수비수들을 끌어당기고 베렌게르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두 번째 슈팅 찬스를 노리면 빌바오의 역습은 단순한 롱볼이 아니라 구조를 갖춘 전개로 발전할 여지가 크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점유율을 유지하면서도 빌바오의 거친 압박과 홈팬의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정 누적과 체력, 소진이 심화된 상황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또한 빌바오의 강한 압박을 뚫기 위해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더 깊게 내려와 빌드업에 관여할 경우 벨링엄의 박스 침투 타이밍과 상대 박스 근처에서의 위협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초반에 선제골을 넣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할수록 빌바오의 압박 강도와 측면 스프린트 위협이 후반으로 갈수록 더 도드라지며 경기 흐름을 바꾸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빌바오 입장에서는 홈팬들의 거친 응원 속에서 초반부터 몸싸움 강도를 높이고 레알 마드리드의 기술적인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도록 압박을 가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되면 심판 판정과 파울 싸움에서도 빌바오가 일정 부분 유리한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고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거친 접촉을 의식하면서 과감한 돌파를 줄이는 순간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지는 흐름도 충분히 예상된다. 결국 후반 승부처 타이밍에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의 체력이 저하되는 구간이 찾아온다면 빌바오의 발 빠른 니코 윌리엄스가 레알 마드리드 포백 수비 뒷공간을 날카롭게 파고들며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매치업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일정과 체력, 원정 환경까지 모두 감안했을 때 이 경기는 빌바오가 홈에서 전술적 상성과 후반 스프린트 능력을 앞세워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이변을 연출할 수 있는 경기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핵심 포인트. 빌바오는 강한 압박과 거친 몸싸움, 홈 경기장의 분위기를 등에 업고 레알 마드리드조차 부담스러워하는 험지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팀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어매치와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며 주전급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심각한 상태라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가 떨어지는 구간이 뚜렷하게 나타날 위험이 크다. 니코 윌리엄스는 후반 승부처에 포백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파고들 수 있는 스프린트 능력을 갖추고 있어 레알 마드리드 수비 라인의 체력 저하를 정면으로 노릴 수 있는 카드다. 그래서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전력 우위를 인정하더라도 빡빡한 일정과 체력 저하, 빌바오 홈의 강한 압박과 측면 스피드가 맞물리는 순간 빌바오가 흐름을 가져가며 승리를 현실화할 가능성이 충분한 매치업이다. 7.12-4 네덜란드 FA컵 FC 즈볼레 에이지 알크마르. 이 경기는 단순히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높은 라인을 쓰는 팀이 어떤 방식으로 뒷공간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스코어가 크게 갈릴 수 있는 매치업이다. 즈볼레는 홈에서 특유의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가동하며 초반부터 상대 빌드업을 끊고 하프라인 위에서 경기를 풀어가려 할 것이다. 공을 빼앗는 지점이 상대 진영에 가까워질수록 코스톤스와 오스팅이 박스 근처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횟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하지만 전체적인 최종 수비 라인을 너무 높은 위치까지 전진시켜 상대 선수들을 전방 압박하다 보니 수비 뒷공간이 넓게 형성되는 구조적인 허점은 피하기 어렵다.
한번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거나 은바요가 전진 후 수비 전환이 늦어지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이 동시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오늘 바로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기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알크마르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지 않고도 역습 한두 번으로 경기를 흔들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알크마르는 초반에는 미난스를 중심으로 빌드업 템포를 조절하다가 즈볼레의 전방 압박 라인이 과도하게 앞쪽으로 쏠리는 시점을 기다릴 것이다. 그 순간이 오면 미난스는 곧바로 전진 패스를 선택해 페럭과 사디키의 침투 타이밍을 살리려 할 것이고, 이때 즈볼레 센터백과 풀백 사이 간격은 크게 벌어질 위험이 크다. 알크마르의 발빠른 페럭과 사디키가 즈볼레의 넓은 수비 뒷공간을 효과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다양한 득점 찬스를 창출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즈볼레는 홈에서 압박 강도와 공격적인 기조를 앞세워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그만큼 뒷공간 관리와 수비 전환에서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는 부담도 동시에 안게 된다. 후반으로 갈수록 전방 압박 강도가 떨어지면 하프라인 위에서 시작되던 압박은 중원 깊숙이까지 후퇴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라인 간격은 더 넓게 벌어질 수 있다. 알크마르는 이 타이밍을 노리며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사용하는 전환 패턴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면서 여유있게 슈팅 각을 찾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컵 대회 특성상 한 번 리드를 허용하면 전술적으로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즈볼레가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라인을 더 올리는 순간 알크마르의 역습 성공 확률은 더 높아진다. 결국 이 경기는 공격적인 전방 압박과 하이라인이라는 리스크가 얼마나 빨리 노출되느냐, 그리고 알크마르가 그 뒷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응징하느냐에 따라 승부의 무게추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전술적 상성과 공간 활용 능력만 놓고 보면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알크마르 쪽으로 기울어질 여지가 더 크다. 핵심 포인트: 즈볼레는 강도 높은 전방 압박과 높은 수비 라인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넓은 뒷공간이라는 구조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는 팀이다. 알크마르는 페럭과 사디키의 스프린트, 미난스의 전진 패스를 통해 하프라인 뒤로 형성되는 넓은 공간을 정교하게 파고들 수 있는 자원 구성을 갖추고 있다. 컵 대회 특유의 단판 승부 흐름까지 고려하면 뒷공간을 내주는 팀보다 그 공간을 응징하는 팀 쪽의 기대값이 더 크게 실리는 매치업이다. 결국 공격적인 전방 압박 뒤에 남겨지는 넓은 뒷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싸움에서 알크마르가 역습 한 방으로 흐름과 결과를 동시에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8.12-4 프리미어리그 아스널 브렌트퍼드. 이번 경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4-2-3-1 대결이지만 중원 조직력과 라인 간 간격 관리에서 아스날이 훨씬 더 높은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는 매치업이다. 아스날은 메리노가 후방 빌드업에서 첫 패스를 안정적으로 풀어주고, 에제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끌어주며 트로사르가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으로 파고드는 구조를 통해 전진 패턴을 완성해 나가는 팀이다. 브렌트퍼드가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면서도 미드필더가 전진 압박을 시도하는 순간 두 라인 사이 공간은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그 틈은 트로사르와 에제에게는 가장 반가운 작업 공간이 된다. 트로사르는 그 벌어진 공간에서 공을 받자마자 빠르게 턴을 가져가거나 원터치 패스로 옆과 앞으로 찢어주는 움직임을 선택하며 박스 근처에서 슈팅과 어시스트 두 가지 옵션을 모두 유지한 채 플레이할 수 있다. 에제는 좁은 공간에서도 드리블과 탈압박으로 수비를 한 명 더 끌어낸 뒤 측면 풀백이나 트로사르에게 다시 패스를 연결해 브렌트퍼드의 수비 블록을 계속해서 늘려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 메리노는 뒤에서 라인 밸런스를 조절하면서 역습 전환 시 브렌트퍼드의 롱볼을 미리 차단하고 세컨볼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역할까지 겸하게 된다. 반면 브렌트퍼드는 샤데의 속도와 담스 고르의 킥력을 활용해 전환 상황에서 한 번에 박스까지 올라가는 장면을 노리겠지만 점유 구간이 길어질수록 중원과 수비 라인 간격이 다시 벌어지는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스날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전방 압박으로 말려 들어가기보다는 중원에서 라인을 살짝 내려 균형을 잡고 메리노와 에제가 가로, 세로 패스 각을 만들어준 뒤 트로사르가 수비 사이를 찢는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브렌트퍼드는 수비 블록을 조이려다 다시 벌리고 조이려다 다시 벌리는 패턴을 반복할 공산이 크며, 그 과정에서 미드필더 삼성과 최종 수비 라인 사이에서 슈팅 및 라스트 패스 찬스를 잇따라 허용할 수 있다. 특히 아스날이 박스 앞 이선에서 빠르게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에제와 트로사르를 중심으로 박스 바깥에서 슈팅 각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자주 나오면 브렌트퍼드 골키퍼에게 상당한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브렌트퍼드가 역습 한두 번으로 분위기를 바꿀 여지는 분명 존재하지만 중원에서의 압박 회피 능력과 라인 간격 관리,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까지 감안하면 아스날이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쥐고 갈 가능성이 더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아스날의 이선 침투와 전진 패스가 얼마나 자주 브렌트퍼드 라인 사이 공간을 파고들 수 있느냐에 따라 스코어 차이가 결정될 수 있는 흐름이다. 브렌트퍼드의 구조적인 단점이 그대로 노출되는 순간 트로사르와 에제, 메리노의 조합은 박스 안팎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핵심 포인트. 아스날은 메리노의 전진 패스와 에제의 하프 스페이스 드리블, 트로사르의 라인 사이 침투가 맞물리며 브렌트퍼드 수비 블록을 계속해서 벌려놓을 수 있는 팀이다. 브렌트퍼드는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크게 벌어지는 패턴이 반복돼 그 공간에서 상대에게 슈팅과 결정적인 어시스트 찬스를 허용하기 쉬운 구조다. 라인 간격 관리와 중원 조직력, 그리고 이선의 창의성까지 종합하면 아스날 쪽이 90분 내내 더 많은 득점 기대값을 가져갈 수 있는 매치업이다. 벌어진 라인 사이 공간을 두고 보면 구조적으로 유리한 쪽은 아스날이다. 트로사르와 에제가 그 틈을 지속적으로 파고드는 순간 경기 흐름은 점점 아스날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9.12-4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 에스턴 빌라. 이 경기는 포메이션 숫자는 같지만 좌측 라인 관리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에서 드러나는 차이가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큰 매치업이다. 브라이튼은 홈에서부터 라인을 올리며 빌드업을 시도하고 수비 시에도 전방부터 적극적으로 압박을 걸며 빌라의 후방 전개를 끊어내려 할 것이다. 틸레만스와 맥기니 뒤에서 빌드를 시작하는 순간 브라이튼의 이선이 압박 타이밍을 맞춰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빌라의 좌측 풀백 쪽으로 전개 방향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최근 아스톤 빌라는 공격으로 전환할 때 좌측 풀백의 복귀가 늦어 측면 뒷 공간이 크게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다. 이 구역은 브라이튼의 에이스 오라일리가 침투하기에 최적의 공간이다. 오라일리가 중앙에서 라인 사이 패스를 받은 뒤 살짝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이동해 시야를 열고 동시에 미토마가 측면을 넓게 잡아두면 빌라 수비는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풀백이 미토마에게 달라붙으면 그 순간 풀백 뒤로 난 공간으로 오라일리가 침투해 박스 안에서 컷백 루트를 만든다. 센터백이 오라일리에게 끌려 나오면 웰백이 니어 포스트 쪽으로 파고들며 수비와 골키퍼 사이 공간을 공략할 수 있다. 이 장면이 한두 번만 성공해도 골문 앞에서 득점으로 마무리되는 장면이 연달아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빌라는 공격에서 와킨스의 움직임과 틸레만스의 패싱으로 충분히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지만 좌측 라인이 뒤로 돌아가는 순간의 리스크를 끝까지 안고 가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점유율만 집착할 필요는 없고 빌라의 좌측 전개가 시작되는 타이밍을 노려 압박과 역습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플랜이 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빌라 좌측 풀백과 윙어의 왕복 거리가 누적되면 복귀 속도는 느려지고 간격은 벌어지기 마련이라 후반으로 갈수록 오라일리와 미토마에게 더 넓은 공간이 열릴 여지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 경기는 브라이튼이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교차 활용하면서 컷백 패턴을 반복해 빌라 수비 라인의 집중력을 끝까지 시험하는 흐름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전술 구조와 홈 이점을 함께 고려하면 브라이튼이 주도권을 쥔 채 득점 기대값에서도 앞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핵심 포인트. 브라이튼은 오라일리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미토마의 1대1 돌파, 웰백의 문전 움직임이 맞물리며 좌우를 넓게 쓰는 동시에 중앙 마무리까지 노릴 수 있는 공격 구조를 갖추고 있다. 아스톤 빌라는 최근 좌측 풀백의 복귀가 늦어 측면 뒷 공간이 자주 노출되고 이 구역에서 상대 윙어나 이선에게 아이솔레이션을 자주 허용하는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 오라일리가 이 공간으로 침투해 컷백 루트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낸다면 골문 앞에서 브라이튼의 득점 장면이 연달아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좌측 라인 관리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도 그리고 홈에서의 공격 템포까지 감안하면 이 경기는 브라이튼이 흐름을 가져올 타이밍이다. 10.12-4 프리미어리그 벌리 크리스탈 팰리스. 이 경기는 단순한 순위 싸움이 아니라 수비 조직력의 허점과 점유율 격차가 그대로 결과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벌리는 이미 13경기에서 27실점을 허용하며 경기당 2골이 넘는 실점을 기록하고 있고 이는 라인 간격 관리와 박스 안 집중력 모두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전방에서 압박을 시도하더라도 이선과 수비 라인이 동시에 따라 올라오지 못해 중간 지대에 넓은 공간을 내주고 그 틈을 상대 공격수가 교묘하게 파고드는 장면이 반복된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3백을 기반으로 미드필드와 윙백 라인을 전진시키며 상대 진영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려는 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프라인 위에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크다. 볼 점유율을 장악해 나갈 수 있는 팀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매치업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공격 기회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마테타는 박스 안에서 등지는 움직임으로 벌리 센터백을 묶고 예레미 피노는 안으로 좁혀 들어와 2선과 1선 사이 공간을 파고들며 휴즈는 이 두 자원에게 볼을 공급하는 축 역할을 해줄 것이다. 벌리는 측면에서 숫자를 맞추더라도 크로스 차단 이후 두 번째 볼에 대한 반응이 느린 편이라 세컨볼 상황에서 다시 슈팅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측면 풀백이 전진했다가 공을 뺏긴 뒤 전환 상황에서 복귀가 늦어지면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 공간이 동시에 열리며 크리스탈 팰리스의 3톱과 2선 자원에게 넓은 통로를 제공하게 된다. 크리스탈 팰리스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라인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더라도 점유를 유지하면서 상대 진영에서 경기를 풀어가면 자연스럽게 박스 근처에서의 슈팅 시도가 누적될 수 있다. 반대로 벌리는 포스터를 앞세워 빠른 역습을 노리겠지만 중원에서 볼을 지켜주는 시간이 길지 않고 두세 번의 패스로 박스 근처까지 올라가는 완성된 패턴이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벌리의 역습은 한두 번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 수는 있어도 90분 내내 지속적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형태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점유율을 주도하는 가운데 벌리가 수비 블록을 단단히 유지하지 못하면 마테타와 예레미 피노를 중심으로 한 크리스탈 팰리스 공격이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벌리가 실점이 늘어날수록 라인을 더 올리며 만회골을 노릴 수밖에 없는데 이때 크리스탈 팰리스의 역습과 침투 패턴이 오히려 더 날카롭게 살아날 수 있다. 결국 수비 조직력과 전술 완성도 그리고 박스 근처에서의 공격 위협도를 종합하면 이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득점 기대값에서 분명히 앞서는 흐름이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핵심 포인트. 벌리는 13경기 27실점이라는 숫자에서 드러나듯 수비 라인 간격과 박스 안 집중력이 모두 불안한 상태라 멀티 실점 리스크가 크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3백과 윙백, 마테타 예레미 피노 조합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장악하며 박스 근처에서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다. 볼 점유율과 공격 템포, 박스 안 위협도까지 감안하면 상성 측면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벌리 수비 조직을 흔들며 경기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수비 조직력과 점유율 싸움의 격차를 감안하면 이 경기는 벌리가 버티기보다는 크리스탈 팰리스 공격에 밀려 실점이 누적될 가능성이 더 큰 흐름이다. 11.12-4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 노팅엄 포레스트. 이번 경기는 단순히 전술 시스템의 싸움을 넘어 시즌 초반부터 승리가 없어 쌓여있는 울버햄튼의 압박감이 경기 흐름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울버햄튼은 스트란드 라르센을 1차 기준점으로 세우고 롱볼과 전진 패스를 섞어 쓰면서 세컨볼 싸움을 통해 전방에서부터 점유를 끌어올리려 할 것이다. 안드레와 주앙 고메스는 중원에서 상대 더블 볼란치에게 압박을 집중시키고 한번 끊어낸 뒤에는 측면 윙백에게 빠르게 연결해 하프 스페이스로 진입하는 패턴을 노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5-3-2의 두 스트라이커가 동시에 박스 안으로 달려들면 노팅엄의 센터백 2명은 우드의 제공권을 대비하면서도 박스 안마킹까지 나눠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노팅엄은 우드를 향한 크로스와 이선의 연계를 통해 반격을 준비하겠지만 원정 특성상 라인을 지나치게 낮추는 순간 세컨볼과 두 번째 볼 처리에서 수세에 몰릴 여지가 있다.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단순한 3점짜리 리그 경기로 볼 수 없고 강등권 탈출과 시즌 전체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일종의 분수령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일부 리그에 남지 못하면 전 세계로 송출되는 TV 중계권료, 유니폼 스폰서, 어보드 광고 수익 등 구단 재정 전반에 큰 타격이 들어온다는 점도 선수단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울버햄튼은 홈에서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리고 세트피스와 세컨볼 장면에서는 최대한 많은 숫자를 박스 근처에 배치해 두 번째 슈팅 찬스를 늘리려 할 가능성이 높다. 노팅엄이 수비적으로 라인을 낮춘 상태에서 버티게 되면 점점 더 우드를 향한 롱볼과 빠른 역습에 의존하는 양상이 강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중원 점유율에서 밀릴 리스크가 있다. 반대로 울버햄튼이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잡고 두 번째 볼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홈 팬들의 응원과 심리적인 에너지가 겹치면서 경기 흐름이 한쪽으로 빠르게 기울 수 있다. 시즌 첫 승을 노리는 팀과 원정에서 현실적인 승점을 가져오려는 팀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후반 막판 승부수는 울버햄튼 쪽이 더 강하게 나올 여지가 크다. 그리고 이런 경기일수록 한 골 차 리드를 지키는 운영보다는 홈에서 승리를 확실히 가져가려는 방향으로 거칠게 밀어붙이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술적 상성 자체가 압도적 차이는 아니지만 동기부여 경제적 리스크 홈 경기라는 조건이 겹치는 순간 울버햄튼 쪽으로 저울추가 조금 더 기우는 그림이 그려진다. 핵심 포인트. 울버햄튼은 스트란드 라르센을 전방 기준점으로 세우고
안드레 주앙 고메스의 세컨볼 싸움으로 중원과 팍스 근처를 동시에 압박하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 노팅엄은 우드, 허드슨 오도이, 깁스 화이트의 조합이 위협적이지만 원정에서 라인을 내릴 때 미드필드와 수비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며 세컨볼 대응이 늦어지는 구간이 생긴다. 강등권 탈출과 시즌 첫 승이라는 상징성까지 고려하면 홈에서 더 강하게 승부를 걸 동기와 필요성은 울버햄튼 쪽이 훨씬 크다. 전술, 심리, 경제적 리스크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울버햄튼이 홈에서 시즌 첫 승을 노려야 할 타이밍에 가깝다. 12.12-4 독일 FA컵 우니온 베를린 바이에른 뮌헨. 이 경기는 포메이션 숫자만 보면 5-3-2 대 4-2-3-1 구도지만 실제 승부는 중앙 수비 라인의 포지셔닝 안정성과 세컨 라인 침투 완성도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우니온 베를린은 일리치와 케디라를 축으로 중원을 단단히 묶은 뒤 안사를 향한 전진 패스로 역습을 노리는 전형적인 실리형 축구를 지향한다. 그래서 초반에는 바이에른의 점유를 어느 정도 허용하더라도 팍스 근처에서 크로스와 세컨볼 상황을 버티면서 버스 세우기에 가까운 형태로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다. 하지만 중앙 수비수들의 라인 조정이 일정하지 않다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결국 바이에른 같은 상위 레벨 공격진을 상대로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바이에른은 빌드업 단계에서부터 케인이 아래로 내려와 볼을 받아주고 고레츠카가 그 빈 공간을 타고 올라가면서 라인 사이에서 볼 터치를 가져가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반복할 것이다. 이때 우니온의 센터백 한 명이 앞쪽으로 튀어나와 압박을 시도하면 나머지 수비 라인은 반박자 늦게 따라 나오면서 라인 간 간격이 어정쩡하게 벌어지는 패턴이 보일 가능성이 크다. 고레츠카는 이런 타이밍을 읽는데 능한 타입이라 수비 간격이 살짝 벌어지는 그 순간 케인이나 올리세를 향해 전진 패스를 찔러 넣으며 수비 라인 뒤를 바로 겨냥할 것이다. 케인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며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 수 있고 올리세는 하프 스페이스 안쪽에서 공을 받아 첫 터치로 방향을 틀며 슈팅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니온 입장에서는 케디라가 최대한 중앙을 메우며 라인 간 간격을 줄이려 하겠지만 3백 전체의 포지셔닝이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한 명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명백히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니온은 자연스럽게 더 깊게 내려앉게 되고 바이에른은 박스 주변에서 세컨볼과 2차 전개를 반복하며 슈팅 볼륨을 계속해서 쌓아갈 것이다. 바이에른이 한번 득점을 성공시키는 순간 우니온은 라인을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 순간부터는 케인과 올리세의 뒷공간 침투, 고레츠카의 세컨 라인 합류가 더 날카롭게 체감될 수 있다. 반면 우니온의 공격은 안사의 속도와 세트피스 한두 번에 기대야 하는 비중이 커질 텐데 이는 90분 내내 안정적으로 우위를 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카드다. 바이에른은 라인이 높아도 수비 전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팀이고 전방 압박과 더블 볼란치의 커버 범위를 활용해 우니온의 롱볼 한두 번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저항력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컵 대회 특성상 초반에는 다소 탐색전처럼 흘러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포지셔닝과 전환 속도의 격차가 드러나는 순간부터는 경기 양상이 일방적인 방향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매치는 우니온의 불안한 라인 조정과 바이에른의 세컨 라인 침투 그리고 고레츠카의 패스 타이밍이 맞물리는 순간 골키퍼 1대1 찬스가 여러 차례 연출될 수 있는 흐름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이런 전술적 상성과 스쿼드 퀄리티의 차이를 종합하면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를 주도하며 승리 쪽으로 스코어를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핵심 포인트. 우니온 베를린은 5-3-1 블록으로 버티지만 중앙 수비수들의 포지셔닝이 일정하지 않아 라인 간 간격이 쉽게 벌어지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은 고레츠카의 전진 패스와 세컨 라인 침투, 케인의 연계와 올리세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맞물리며 수비 라인 뒤를 반복적으로 겨냥할 수 있는 팀이다. 고레츠카가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타이밍을 정확히 읽고 패스를 찔러준다면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여러 번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라인 조정과 세컨 라인 침투 두 가지 요소만 놓고 봐도 이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이 전술적 상성을 앞세워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13.12-4 프리미어리그 리즈 유나이티드 FC 첼시. 이 경기는 단순히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전방 압박 이후 라인 간 간격을 누가 더 잘 관리하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홈에서 공격적인 4-3-3을 가동하며 전방 압박의 강도로 초반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할 것이다. 초반 몇 분간은 피로에와 제임스가 하프라인 위에서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슈타흐가 전진의 두 번째 라인까지 압박을 도와주면서 첼시 빌드업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뒷라인 커버가 느리고 수비 라인이 함께 당겨 올라오는 타이밍이 늦는 흐름은 리즈에게 항상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전방이 과감하게 올라간 상태에서 센터백과 풀백이 뒤에 남아있으면 중원 뒤와 수비 라인 앞 공간이 비고, 이 구간은 페드루 네토 같은 에이스에게는 가장 달콤한 구역이 된다. 페드루 네토가 하프 스페이스로 안쪽을 파고들며 볼을 받는 순간 리즈의 수비는 뒷라인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드리블을 막아야 하는 이중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엔소 페르난데스는 이런 장면에서 짧은 패스와 스루 패스를 섞었으며 라인 사이에 있는 네토와 이선 공격수들을 찾아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첼시가 후방에서 첫 압박만 피하면 리즈의 미드필더 라인 뒤와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곧바로 패스를 집어넣고 상대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슈팅까지 연결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반면 리즈 입장에서는 제임스의 속도와 피로의 박스 안 마무리를 통해 역습에서 한 방을 노려야 하는데 전방 압박이 실패했을 때 리스크까지 함께 안고 가야 하는 구조라 안정감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 전술적으로 보면 리즈는 전방 압박의 출발점은 좋지만 라인 간 간격 관리에서 불안정하고, 첼시는 네토와 델랍, 엔소를 축으로 파이널 서드 진입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라 상성 자체가 첼시 쪽에 조금 더 기울어 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리즈의 압박 강도는 떨어지고 라인 간 간격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후반 이후부터는 첼시의 이선이 하프 스페이스를 지배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즈가 홈에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면 템포가 매우 높은 경기 양상이 펼쳐질 것이고, 이 경우에도 마무리 완성도와 파이널 서드 선택지에서 첼시가 조금 더 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결국 이 경기는 리즈의 전방 압박이 과감할수록 첼시에게는 네토가 파고들 하프 스페이스와 델랍이 침투할 뒷공간이 더 크게 열리는 상성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술 밸런스와 마무리 퀄리티, 라인 간격 관리까지 종합하면 첼시가 리즈의 압박을 역이용해 점점 더 많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생산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핵심 포인트: 리즈 유나이티드는 전방 압박의 출발점은 좋지만 뒷라인 커버가 느려 라인 간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파이널 서드 수비가 허물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첼시는 엔소 페르난데스의 전진 패스와 페드루 네토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 델랍의 박스 안 움직임을 통해 압박 한 번만 넘겨도 곧바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구조다. 전술적 상성상 라인이 벌어지는 경기일수록 첼시의 이선과 측면 공격수들이 리즈의 약점을 정면으로 찌를 가능성이 크다. 전방 압박과 라인 간 간격 관리의 완성도 차이를 고려하면 첼시가 리즈의 과감한 전진 압박을 되려 역이용해 경기 흐름과 스코어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14.12-4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FC 선덜랜드. 이 경기는 리버풀이 가진 전방의 질 높은 마무리와 중원에서의 전진 패스 한 방이 선더랜드의 어긋난 압박 타이밍을 얼마나 잔인하게 파고들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리버풀은 초반부터 맥 앨리스터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템포를 쥐고 에키티케와 살라의 위치를 번갈아 바꾸면서 선더랜드 수비 라인을 흔들려 할 가능성이 높다. 선더랜드는 4-3-3 중원을 앞세워 라인을 끌어올리고 싶어 하겠지만 압박 타이밍이 맞지 않는 순간 상대에게 하프 스페이스와 파이널 서드를 동시에 내주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선더랜드는 중원에서의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선수들에게 파이널 서드 지역을 여러 차례 노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다. 그 틈을 타고 리버풀의 에이스 맥 앨리스터가 전방으로 전진하며 상대의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진입한다면 선더랜드의 중앙 지역이 열리면서 수비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에키티케가 뒷공간을 향해 연속적으로 침투해 수비 라인을 뒤로 빼놓으면 살라는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하프 스페이스에서 슈팅과 라스트 패스를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 이때 맥 앨리스터는 더블 볼란치 라인에서 출발해 천천히 전진하다가 선더랜드의 1차 압박이 비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해 전방으로 파고들며 마무리 각을 만들어 갈 것이다. 선더랜드 입장에서는 마엔다와 탈비가 전방 압박에 가담한 뒤 차카가 뒤를 커버하는 구조를 유지해야 하지만 전환 상황이 반복되면 커버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리버풀이 측면에서 에키티케와 살라의 포지션을 바꾸거나 풀백 오버래핑까지 더해 복합적인 러닝 패턴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선더랜드의 4-3-3 중원은 어느 공간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할지 선택에 쫓기게 된다. 리버풀은 이미 하프코트 상황에서의 패턴 플레이가 갖춰져 있는 팀이라 굳이 전부 빠른 역습으로만 해결하지 않더라도 맥 앨리스터의 전진 패스와 세컨라인 침투만으로 충분히 찬스를 양산할 수 있다. 반면 선더랜드는 탈압박 후 공격으로 이어지는 루트가 단조롭기 때문에 공을 빼앗긴 직후 리버풀에게 바로 다시 공을 내주는 구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점유와 전환 싸움이 누적되면 후반으로 갈수록 선더랜드 중원의 압박 강도는 떨어지고 맥 앨리스터가 라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공을 다루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경기는 리버풀이 중원에서 전개 템포를 장악하고 선더랜드의 엇박자를 냉정하게 찌르면서 파이널 서드 점유를 끝까지 끌고 갈 시나리오에 더 가까운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선더랜드는 중원 압박 타이밍이 자주 어긋나면서 파이널 서드와 하프 스페이스를 상대에게 내주는 시간이 길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리버풀은 맥앨리스터의 전진 패스와 침투, 에키티케의 뒷공간 러닝, 살라의 하프 스페이스 장악력이 맞물려 상대 수비 라인을 계속 뒤로 몰아붙일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다. 중원 템포와 전환 속도, 파이널 서드 점유율까지 모두 감안하면 리버풀이 홈에서 경기 흐름과 스코어를 동시에 주도할 가능성이 더 높다. 결국 중원 압박의 엇박자를 정확히 겨냥하는 리버풀이 전진 패스와 박스 근처 마무리에서 선더랜드를 압도하고 흐름과 결과를 한 번에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